우리나라도 그럴지 모르죠. 우리나라 지금 권력의 최상권이라든지 국회라든지 사법부 역시 마찬가지고 케임브리지 5인방 같은 애들이 없으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없으라는 법이. 그렇잖아요. 북한이 망해봐야 거기서 이제 정보가 이렇게 나오면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북한이 망할 때에 북한 보위부가 가지고 있는 그 간첩 리스트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것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것을 중국에서 갖고 갈 것이냐, 아니면 미국에서 갖고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나라가 갖고 올 것이냐, 이런 문제가 중요하고, 이 정보를 갖고 올 때에 우리나라 정부 자체가 좌파 성향의 정부가 권력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우파 성향의 정부가 권력을 갖고 있느냐, 또 국회는 법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정보를 공개를 해라, 공개하지 마라, 이런 법을 만들 수 있잖아요. 공개하지 마라, 그런 법을 만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이 최근에 이제 김정은이에 대해서 김정은이죠. 김정은이가 살았니 죽었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확인된 내용이라고 할까요? 아마 수술한 것은 분명하지 않은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전문가들이죠. 북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주로 이야기를 할 때에 김정은이가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수술한 거는 분명한 것 같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갑자기 안 좋아졌다는 거죠. 갑자기. 이 수술 날짜가 정해졌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4월 15일 날이 김일성이 태양절이라고, 그 김일성이 숭배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제삿날인지 생일날인지 뭐 여러분 아십니까? 제삿날이든 생일날이든 둘 중에 하나겠죠. 예, 생일이네요. 그러니까 사망은 7월 달에 7월 8일인가 했으니까, 예, 94년 7월 8일 이렇게 김일성이가 죽었고, 그 이날에 김정은이가 그 금수산이라고 하는 그기에 참배를 해야 되는데 불참을 했다는 거죠. 김정은이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일을 이제 그 안에 사정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도 갑작스럽게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지병이었다고 하네요. 김일성이도 심장으로 죽고 김정일이도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죽고 그래 했는데, 이 김정은이도 이 심장이 안 좋은가 봅니다. 그렇게 했는데 과거에 한번 그 수술을 하긴 했는데 또 이번에 한 번 더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전에 14일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쯤에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이 수술을 한 거예요. 4월 15일이니까 벌써 오늘이 28일이니까 한 2주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지금 깜짝 쇼라도 해야 될 타이밍인데 지금 김정은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김영호 교수님이라고 그 대북 관계에 관해서 전문가가 계시는데, 그분이 분석하기로는, 분석이라고 할까요?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기는 혹시 이미 김정은이가 사망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망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죽다 보니까 그 사망이라든지 그 내사라든지 혹은 통치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할 때에, 그러면은 다음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아직 미리 그 차기를 준비를 안 해뒀다는 거죠. 준비할 수도 없죠. 그 애가 뭐 7살짜리 애가 있는가, 그것도 뭐 있다 없다 사고 하니까 많아봐야 7살이고 10살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최고 통수권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통치권자가 될 수 없잖아요. 조선시대 같으면 임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조선시대 임금보다도 더 권력이 집중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여정이 이야기가 나오고 김평일이 이야기가 나오고 김정철이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평일이라고 하면은 김정일이의 배다른 동생, 그러니까 좀 배가 달라서 그렇지만은 혈통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김정은이의 삼촌이 되는 거죠. 김평일이가 아직 살아있다 하니까. 그렇게 하고 김정철이가 또 있잖아요. 김정철이가 있고, 이거는 김정은이하고
같은 배에서 태어났다고 볼 수 있죠. 같은 배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김정철이가 있고, 또 뭐 김여정이는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그래 하는데, 북한이 가부장적인 세습 독재지 않습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유교적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김여정이는 아마도 정권을 물려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만약에 무슨 그 6.5 사태 비슷하게 그런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 하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간첩이라고 볼 수 있는 스파이 있잖아요. 스파이. 북한의 지령을 받는다든지 혹은 지령을 직접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해서 정보를 북한에다가 제공을 하는, 정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정보력이니까. 소련의 KGB라든지 미국의 CIA라든지 옛날에 독일에 있었던, 동독에 있었던 그 슈타지라는 이런 것들이 다 첩보기관이잖아요. 또 영국에는 우리가 제임스 본드 007 이런데 나오는 그 MI6라는 또 첩보 기관이 있죠. 첩보 기관이 있는데, 잘 모를 때는 이게 MI6를 MI하고 1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표기가 될 때 컴퓨터상으로. 그러니까 M16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MI6예요. 그게 MI라는 게 뭐냐면은 그 영국 육군성의 군사 정보 기관인데, 그게 Military Intelligence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사 정보라는 거겠죠. 군사 정보. Military MI라고 할 때 Military Intelligence.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모르고 그냥 MI6라고 생각을 안 하고 보면은 M16인가 M16인가 그렇게 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읽지 마시고 MI6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겁니다. 그 한국 내에 북한에서 침투시킨 간첩이라든지 고정 간첩이라든지 사상적으로 전향이 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돈을 받고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돈을 받지 않고 자기가 사상적으로 북한에 동조하기 때문에, 북한이 자신들의 마음의 조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첩질, 사작질, 스파이 짓을 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하나도 없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독일이 그 소련이 붕괴하고 나서 통일이 되면서, 소련이 붕괴하기 전에 통일이 됐죠. 통일이 되면서 소련이 1991년도에 붕괴를 했으니까 독일은 90년에 통일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그 당시까지만 해도 KGB가 유지되어 있었다는 거거든요. KGB가 유지가 됐고, 동독에서는 물론 소련의 KGB하고 상관없이 슈타지라는 그런 첩보기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북한으로 치면은 보위부 이런 거가 안 될까요? 통일전선부 뭐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정확한 명칭은 국가안전 그 보위부죠. 북한의 정보기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보위부처럼 독일에도 슈타지라는 그런 첩보기관이 있는 거예요. 첩보기관이 있었는데 그 90년도에 독일이 통일이 되고 나니까 여기서 자료들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자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료들이 나오게 되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세계일보가 2019년 2월 4일에 보도를 한번 했었습니다. 보도를 했는데 제목은 이런 거예요. 기사 제목은 독일도 열 어떤 판도라의 상자 정보원 리스트 대한민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판도라의 상자라고 해가지고 정보원 리스트 간첩 리스트라는 말이죠. 주로 이제 고정 간첩을 심기도 하고 국가의 운명을 두고 그 정보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첩보 전쟁이라는 것이 벌어지는데 1989년에 동독 공산정권이 무너지기 전에 서독에서 활동한 동독의 비밀 정보원 수는 2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동독의 첩보기관 슈타지는 서독의 총리 보좌관, 여당 원내 총무, 통일부 장관도 간첩으로 포섭을 했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그 수법이 이랬다고 해요. 비서들이 중요하잖아요. 여자 비서들을 통해서 정보가 가공이 된다고 할까요? 전달이 된다고 할까요? 이렇게 되니까 그 비서들을 어떻게 첩보원처럼 스파이로 포습이죠. 포습을 하느냐 하면은 미남공작원을 통해 가지고 서독 거물 인사들 있잖아요. 거물들을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한편으로 여비서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정보를 수집하는 그 미남계를 아주 애용해서 그런 수법을 가지고 슈타지에서 첩보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제일 쉬운 거는 이제 서독 정치권이 슈타지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었는데 그 독일의 주간지 보헨포스트라는 워싱턴 포스트를 흉내낸 것 같기도 하고 1993년에 분단 시절 서독 연방의회 의원들 중에 25명이 동독의 첩자로 압력했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93년 25명이면은 원내 교섭단체를 그 독일에서도 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의원 숫자라고 합니다. 이들이 독일에 대해서 동독에 대해서 우호적인 법안을 발의하고 또 발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지 않았겠나, 이런 것은 뭐 무르나 마나한 이야기다 이렇게 하고, 또 슈타지가 어떻게 활동을 했느냐 하면 또 서독 학생운동 있잖아요. 학생운동도 슈타지의 손아귀에서 놀아났다 하면서 서독 학생운동 조직 간부였던 볼프강 크라우스 하르는 1998년 공산주의자들에게 놀아난 우리들의 학창시절이란 글을 발표해가지고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1998년도에 이것을 발표를 했으니까 통일이 90년에 됐으니까 실제로 동독이 무너진 거는 아마 89년이라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 형식적으로 통일이 된 거는 90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98년에 이것을 발표를 했으니까 간첩을 서독 학생 조직에다가 침투에 시켜가지고 슈타지가 반미 시위나 반전운동을 이렇게 조장을 했다는 거예요. 반전운동 자체가 국력을 약화시키는 거잖아요. 전쟁 반대한다 하면서 군대도 필요 없어, 우리는 뭐 총도 안 해, 핵무기도 필요 없어, 뭐도 없어, 그 군비 정강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이렇게 하면은 적군이 있는 상태에서 반전운동을 하게 되면은 적을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적이 없고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천연한국이 됐다 하면은 반전운동 할 필요도 없죠. 사실은 없지만은 그런 세계가 아닌데, 상대는 여전히 무기를 가지고 있고 상대는 여전히 공격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전쟁을 할 의지를 갖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반전운동을 하면서 전쟁에 대한 그 의지를 약화시키면, 방어도 전쟁이잖아요. 공격도 전쟁이지만은 방어하는 것도 전쟁이거든요. 이 방어하는 것에 대해서 반전운동을 벌이면서 이 방어하는 전쟁에 대해서도 하지 못하도록 하게 되면은 국력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나라 사드 배치 안 된다 하고, 혹시 우리나라가 또 핵무기라도 개발할까 싶어가지고 원자력 문제 이런 것들도 자꾸만 폐지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약간 반전운동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돌대가리 짓 있지 않습니까? 아유, 남한 북한이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핵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그 재료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일정하게 가지고 있을 필요들이 있지 않습니까? 핵무기를 만들기 전에 그런 단계들에서 필요한 것들은 우리 그런 기술이라든지 재료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게 나쁩니까? 북한이라는 거, 악한 나라가 그런 것을 가지면 나쁘지만, 악한 나라라는 것은 뭐 전쟁을 일으켰다라든지 아니면 정치체제가 독재라든지 지금 현재 그 국민을 탄압을 하고 있다든지 그 국민의 자유에 대해서 국가가 노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독재에서 국민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 몽테스키우의 법의 정신에도 보면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 자유가 신장이 되는 거잖아요. 보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지 않게 하는 그 목적이 뭐냐?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자유를 더 높이기 위해서 정치 권력을
나누는 거잖아요. 상권 분립이라고 이야기라는 그 목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상권 분립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 그렇지만 그렇게 상권 분립을 해가지고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유가 중요한 거예요. 자유. 이것을 위해서 권력을 분산을 시킨다는 거예요. 견제하도록. 그렇게 균형을 가지도록. 이번에 우리 선거를 보면 국민들이 참 어리석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죠. 이 정부 자체도 국민들을 위한 정부가 아닌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 상권 분립이라든지 권력 분립도 제대로 국민들이 하지 않도록 하는, 이게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마지노선까지 이렇게 보수가 밀려있는 부정선거 의혹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위해서 우파내에서도 투쟁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참 다행이고, 우리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것이 의혹 수준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분들을 저격을 하면 안 돼요. 저격을 절대로 저격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을 이렇게 살려놔야, 그런 분들을 살려놔야 진짜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이분들이 나서서 싸울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까보면 뭐 다 결과 나올 거 아니겠어요? 컴퓨터 까보고 말이죠. 서버 까보고, 그리고 표 까보고 하면은 그 뭐 조작이 있었는지, 우리가 휴대폰 포렌식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뭐 그런 거 잘 알지도 못하지만은 이런 거 까보면은 다 정보가 과거에 뭘 지웠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다 알 수 있다면서요. 그런 것처럼 컴퓨터 서버도 까보면 거기 뭐 화웨이에서 어떤 기술자가 동원이 돼가지고 거기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야. 투사가 없으면은 좋은데, 그거는 권력이라는 것이 견제와 균형으로 제대로 그런 원리들이 작동을 할 때에, 민주적인 원리, 법치가 제대로 지켜질 때에 이야기라는 것이고, 우리가 볼 때 박근혜 탄핵 역시 마찬가지고, 내란 외환도 아닌데 박근혜를 갖다가 저렇게 탄핵을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또 감옥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한 것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이 국가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투쟁이라는 그 단어가 우파 내에서도 자연스러운 단어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투사라는 것이. 유튜브 투사들도 보면 다 계시잖아요. 아스팔트 투사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절이라는 거예요. 그런 정치적인 계절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계절이 됐다는 거예요. 슈타지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세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서 독일에서 서독 학생들 동독에서 학생 조직에다가 간첩을 침투시켜가지고 반미 시위, 반전운동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사드 배치 반대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반미 시위하는 집단들 있잖아요. 이 애들이 창의력이 없거든. 공산주의 애들이 똑같아요. 동독에서 하던 짓거리를 북한에도 하고, 소련에서 하던 짓거리 하고, 소련에서 또 캠브리지 오인이라고 하는 영국에다가 간첩 심을 때도 마찬가지 이거예요. 학생 조직에서 포섭을 해가지고 걔네들을 세뇌시켜가지고 공산당 사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돈이 안 들어가니까 추가로 다른 사람 사상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정보를 살려고 하면 정보비를 지불해야 되는데,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 사상 자체를 바꿔놔버리면 얘네들은 자발적으로 공산당의 종주국이라고 말하는 뭐 소련이나 이런 데 대해서 자발적으로 헌신을 한다는 거예요. 헌신을. 그러니까 그런 수법을 쓴다는 거예요. 대학이나 이런 데서. 특별하게 똑똑한 애들, 서울대라든지 영국 같으면 캠브리지라든지 뭐 미국 같으면 옛날에 하버드 이런 데가 되겠죠. LG 히스가 미국의 간첩이었던 LG 히스, 이거 영국의 간첩이었던 캠브리지 오인방 킴필비죠. 킴필비인데 1912년에서 1988년까지 살았던 이 사람이 아주 간첩질을 잘한 거예요. 영국 내에서. 나중에 소련으로 넘어가 버리거든. 소련에서는 이 필비라는 이 자가 너무 영웅적으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우표까지 발행을 하는 거예요. 우표까지 발행해가지고 이 영웅적인 간첩질, 스파이짓 이런 것을, 세작질을 기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련에서 학생 때의 단체에서 포섭을 한 거예요. 포섭
해내가 킴빌비다 말이에요. 얘하고 함께 캠브리지에서 좌파 운동하던 동성애하고도 얘네들이 연관이 있어요. 얘네들이 연관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가정도 엉망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걔네들 5명이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소련의 엄청난 그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보기관 이런 데 진출을 하잖아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진출을 하면 이미 소련이 영국 내에 고정간첩을 심어두잖아요. 그러면 그런 고정간첩들이 이 케임브리지 5인방이라고 말하는 얘네들이 승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주면 얘네들이 초고속 승진을 할 거 아닙니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능력도 있겠지만 초고속 승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속으로 승진하면 할수록 그 위에서 얻을 수 있는 고급 정보가 많아지잖아요. 그 고급 정보를 그렇게 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그럴지 모르죠. 우리나라 지금 권력의 최상권이라든지 국회라든지 사법부 역시 마찬가지고 이 케임브리지 5인방 같은 애들이 없으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없으라는 법이. 그렇잖아요. 북한이 망해봐야 거기서 이제 정보가 이렇게 나오면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북한이 망할 때에 북한 보위부가 가지고 있는 그 간첩 리스트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것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것을 중국에서 갖고 갈 것이냐 아니면 미국에서 갖고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나라가 갖고 올 것이냐 이런 문제가 중요하고 이 정보를 갖고 올 때에 우리나라 정부 자체가 좌파 성향의 정부가 권력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우파 성향의 정부가 권력을 갖고 있느냐 또 국회는 법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정보를 공개를 해라 공개하지 마라 이런 법을 만들 수 있잖아요. 공개하지 마라 그런 법을 만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라트비아라고 발트 삼국이라는 거 있잖아요.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발트 삼국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제가 이거 잘 못 외워가지고 적어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참 이게 힘들어요. 내가 지리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못한 건 아닌데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고3 선생님이 지리 선생님이었어요. 지리 선생님이어가지고 그 선생님이 아주 인격적으로 학생에게 참 잘 대해주셨거든요. 고3 때. 그래 지금도 그 기억이 나는데 그 지리 공부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선생님이 좋으면 선생님한테 좀 잘 보려고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잖아요. 그 과목은 다른 건 못해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도 이게 어려워요. 이게. 발트 삼국 이런 거. 발트 삼국은 우리가 딱 하면 기억이 나지만은 발트 삼국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이게 딱 입에 안 붙어요. 입에 안 붙어가지고 라트비아 인구가 한 200만 정도가 되고 리투아니아 인구가 288만 명이네요. 그리고 에스토니아 인구가 126만 이렇게 하면은 한 600만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600만 되니까 200만, 400만, 500만, 600만 정도가 되죠. 600만이면 얼마나 되나요? 부산 인구가 한 350만, 김해 인구가 한 50만이 좀 넘죠. 요즘에 54만 많이 늘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400만이니까 이거하고 울산하고 뭐 창원하고 이렇게 합친 것 정도가 될까요? 이 발트 삼국이라는 이 나라를 다 합쳐봐야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경상남도보다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광주, 대전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대전 정도 에스토니아 한 나라가. 여기서 그 라트비아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라트비아 같은 나라에는 옛날에 소련의 비밀경찰인 KGB가 있잖아요. 철수할 때 가방을 4개 정도를 라트비아에 놔두고 간 것 같아요. 2개는 서류 가방이고 2개는 포대인데 그 라트비아 수도가 리가거든요. 리가에 있는 KGB 사무실에다가 이걸 남겨두고 간 거예요. KGB가 러시아로 귀환을 하면서 1991년에 그 소련이 붕괴되니까 이제 철수를 하는 거죠. 그때에 이 발트 삼국도 독립을 하거든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이 3개 나라가 그때 독립을 한다는 거죠. 4개의 가방 안에는 KGB 정보원들의 실명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코드네임 그러니까 이게 암호명 같은 거죠. 암호명, 코드네임이 암호명이겠죠. 엘저 히스라고
그 미국의 간첩의 암호명은 알레스였거든요. 1995년에 공개가 됐어요. 한참 메카 시점에 자기가 희생양이라고 그 코스프레를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죽기 1년 전에 그 정보가 다 공개가 돼버립니다. 그래도 죽기 전에 자기는 입 딱 닦으면서 뻔뻔스럽게 LJC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변호사나 저술 활동을 계속 했었거든요. 죽기 전까지도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KGB가 냉전 시기에 라트비아에서 운용을 했던 그 정보원 숫자가 24,00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 라트비아 인구가 얼마 돼도 안 하는데, 라트비아 인구가 288만 명인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볼 때도, 그러면 그 중에 100명 중에 1명이 간첩이었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라트비아 내에서 그 운용을 했던 정보 요원만 해가지고 정보원이 24,000명이었다는 거야. 참 엄청나죠 이게. 100명 중에 1명이 정보원 역할을 했다가 하는 거니까, 돈을 받아가지고 정보를 주고 돈을 받아서 정보를 주고 이런 일을 했다가 하는 거니까. 북한의 5담당 제도도 아닌데 그 중에서 4,141명이 그 정체가 밝혀진 거예요. 이름하고 정확하게. 반소련 운동가들의 동향 이런 것을 KGB에다가 계속 고발을 해왔던 거예요. 그걸 고발한 사람이 그 전체 국민의 1%였다는 거예요. 1%. 1%가 정보원 역할을 한 번씩 정도는 했다는 거예요. 한 번씩 정도는. 그 중에 조금 이제 중요한 정보원들이 4,141명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공개를 하는데 28년 동안에 의회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이 가방을 두고 갔는데 이 가방 안에 있는 이 정보를 국민이 알아야 되느냐, 국민이 알 권리냐, 국가를 위해서 이거를 감출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인권이라는 게 거기에는 적용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2018년 10월에 국회에서 공개 법안이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 내용의 일부가 지난달에 이 기사의 시점에서 일부가 인터넷을 통해서 1차적으로 공개가 되고, 리스트에 등재된 인물은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예전에 일제 이렇게 부역자 이래가지고 리스트 만들고 하는데, 그 만들고 있던 그 국회의원들, 그 지지하던 국회의원들도 저거 아버지가 헌병대였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자기 아버지는 독립투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의원들 있잖아요. 여자 의원도 있고 남자 의원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역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라트비아에서. 그렇게 해서 그 보니까 리스트가 공개가 됐는데 면면이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총리를 2차례 역임한 이바르스 고드마니스, 이 사람도 간첩이었던 거예요. 총리를 2번이나 역임한 사람이 간첩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인기 TV쇼 진행자 웨얄스 루베니스, 이런 사람도 그렇게 하고, 언론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송케벨스 이런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사람도 의심을 해봐야 돼. 실명을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송케벨스라고. 그런 사람들이 손시성을 가진 게벨스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알겠어요. TV쇼 진행자 비슷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직 또 대법원장 이바르스 비코빅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전설적인 영화 감독 야니스 스트레이크 등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트비아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대혼란에 빠졌다 이렇게 기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대부분 결백을 호소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의혹을 벗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기사는 적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죠. 70년이 넘게 남북 대치가 이어져 가지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이야기를 하기로는 남한 내 고정간첩이 5만 명이라고 이렇게 증언을 할 정도니까, 정보 갖다 주는 애들 포함해가지고 그렇겠죠. 정보원 있잖아요. 이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도 전 국민의 1%였으니까, 라트비아 같은 경우는 여기 1945년부터 했으니까 1991년이면 얼마가 됩니까? 이게 90년이라고 그냥 하면은 한 45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45년. 우리나라는 더 오래됐지 않습니까? 남북 분단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을 수도 있고, 남한 내에서도 이렇게 조선 노동당원이라든지 고정간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북한이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 건데, 그런 문제들이 북한이 만약에 붕괴가 됐다고 할 때에 그 정보를 누가 입수를 하는 거냐에 따라서 중국이 갖고 갔을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중국이 가지고 간다 이렇게 되면은 그 리스트들이 우리나라 고위직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국회의원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의 목덜미를 딱 지게 되는 거예요. 목줄을 지게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아주 안 좋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중국이 원하는 대로 살생부를 중국이 갖고 있으니까 그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고, 미국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도 중국보다는 훨씬 낫죠. 미국이 그 정보들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미국은 우리 편이니까 어쨌든 적과 아군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 짓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가 가지고 오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정권이 어느 정권이냐, 좌파 정권이냐, 우파 정권이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 정보를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행정부도 넘어가 있고, 사법부도 넘어가 있고, 입법부까지 넘어가 있다 보니까 참, 만약에 북한의 돌발 상황이라는 거, 유고 상황이라는 거, 내사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이런 일이 벌어져서 북한의 붕괴라는 것이 초읽기 단계에 들어갈 때에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마 벌벌 떨고 있는 애들이 많을걸요. 잠 못 자고. 북한이 붕괴돼가지고 혹시 자기에 관련돼 있는 자료를 남겼을까? 아니면 남기지 않았을까? 나는 어떻게 북한에서 내 정보를 관리하고 있을까? 컴퓨터로 관리하고 있을까? 서류로 관리하고 있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 해킹이라도 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북한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이 차단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북한 내부에서 만약에 두 패로 나눠져 가지고 싸운다고 해요. 그러면은 한쪽은 중국을 붙을 수 있고 한쪽은 미국이나 한국에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정보 핵무기도 파괴력이 크지만은 지금 북한에서 가지고 있는 남한 내의 인사들에 관한 친북적인 정보 있잖아요. 그것도 판도라 상자하고 유사한 역할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가지게 되느냐,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유심히, 기도까지는 좀 그렇긴 하지만은 이것을 좀 관전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권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입법부라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것을 공개 안 하겠다 하면은 입법부를 가지고 공개하라, 이렇게 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물론 당장 그것을 공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정권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하면은 그걸 공개를 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가 이 정부를 잘못 믿잖아요. 정보를 또 없앴을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 이상의 일들을 이 정부가 하니까, 여러분 그 드루킹 이런 거 보세요. 하는 거 보면 우리의 상상 이상이거든요. 뭘 하든지 우리 영화에 이런 게 있으면 뭘 하든지 네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라고 그래 하는데, 이 정부 자체가, 이 좌파들 자체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짓을 하니까, 사실은 선거 이런 문제들도 정상적인 정부다고 하면은 설령 음모론이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드루킹 이런 거 다 보아왔잖아요. 박근혜 탄핵하는 거, 음모론 일으키는 걸 다 공작하는 것을 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선거 문제도 이거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의혹이라든지 음모론으로 끝이 난다 하더라도 한번 까서 확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대에 따라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선비짓을 해가지고는 이 상황을 돌파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파 자체도. 그래서 우리가 검증할 것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지나간다고 하는데 검증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거기다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하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선거가 조작이 되면 민주주의는 없는 거예요. 선거가 조작이 돼버리면 다음 선거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문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다 한번 펼쳐가지고, 좀 비용이 들고 좀 투쟁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좀 하겠지만 우리가 격려도 하고 기도라도 하고, 다르게 우리가 격려할 수 없으면은 그렇게 해서 요 문제를 끝까지 한번 파헤쳐봐야 돼요. 파헤쳐보고 아니면은 접으면 되지, 접는 게 힘듭니까? 당장 선거 있는 것도 아니고, 선거가 있어도 해야 될 일이지. 더욱 보면
그 선거를 위해서라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다른 거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투명하게 관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런 설들이 있으니까 확인해보자는 거죠. 왜?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투표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하니까 검증을 해보자고 하는 것이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하자는 것이지 뭐 법적 테두리 밖에서 하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파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파를 저격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법에 불려가고 선관위에서 고소하고 이렇게 하면 힘이 들 건데 우파까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에 족박을 깨면 되겠어요. 족박을.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래서 라트비아에서 결국은 국회에서 이 정보를 공개를 하자 해가지고 4,141명 중에 부분적으로 물론 중요한 사람들부터 공개를 했겠죠. 코드네임이라든지 출생지 정보가 다 담겨 있으니까 이 문서에서 참 간첩들도 참 바보예요. 바보. 사상이 그렇게 넘어간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레닌의 이야기처럼 쓸모있는 바보들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혁명을 일으킨다든지 공산정권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그 사상적으로 공산화되어져 있는 그런 애들이 쓸모가 있죠. 그렇지만 그 정권을 수립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이와 같이 그 정권이 붕괴돼 가지고 떠나야 될 때는 가차없이 얘네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정권 수립했을 때도 이제는 필요 없으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지식인들은. 왜? 한번 배신한 애는 또 배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바보가 되는 거죠. 쓸모 있다는 이야기는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그 단계까지, 혁명 정부를 세울 때까지만 쓸모가 있는 거고, 바보들이라는 것은 그 세우고 나면 얘네들은 다 폐기 처분한다는 거예요. 베트남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북베트남이 베트콩들이 남베트남을 먹고 나니까 그 안에서 협조했던 성녀, 지식인 이런 애들 다 정리해버리지 않습니까? 캄보디아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것을 이 남한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들도 뭐 북한이 저렇게 위급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독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이 40년 정도 장기 독재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기여를 한 사람들이 서독의 소위 진보적 지식인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첩이나 마찬가지죠. 간첩의 숫자나 범죄 행위, 사회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당시의 서독 사회의 정치적, 지적인 분위기가 이게 더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동독이 지탱할 수 있도록 그 지주목이라고 하면 되겠죠. 나무 이렇게 어린 나무를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그 대를 세워가지고 지탱을 시키잖아요. 태풍이나 이런 데 넘어가지 않도록 뿌리를 내릴 때까지. 그런 역할을 동독이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한 역할이 서독의 진보적인 정치인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인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 지적인 분위기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약간 사회주의에 대해서 편을 들어야, 공산주의에 대해서 편을 들어야 지식인 대열에 있는 것 같고 내가 깨어있는 계몽적인 인간인 것 같은. 그렇지만은 서독 같은 경우에도 서독이 잘해서 어떻게 보면 통일을 했다기보다도 이게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그 도미노 작용으로 소련 붕괴되기 전에 통일을 한 거지만은 소련이 붕괴될 때 한 번에 붕괴된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도 어느 정도 이제는 소련이 붕괴돼 가지고 힘이 없는 거죠. 내적으로는 붕괴가 다 되는 것이고 나중에 정치적으로 확실하게 붕괴가 되는, 다 경제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경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월맹하고 월남의 상황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월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 보좌관 자체가 그 유명한 스파이였다는 거예요. 부응옥냐 이렇게 되는데 이름이 좀 부르기가 힘든데 부응옥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특별 보좌관 역할을 하면서도 실은 월맹 호치민 주석의 그 지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포섭하기 힘들다고 하면 대통령이 자문을 얻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보좌관들, 그러니까 브레인, 대통령의 그 책사를 그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간첩으로
앉히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쓴다는 거죠. LJS가 그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1967년에 월남 대통령 선거에서 2위로 낙선한 야당 지도자 쭝딘쭈, 참 이름도 어려운데요. 쭝딘쭈 이렇게 읽으면 되는 것 같아요. 역시 월맹의 고정 간첩이었다는 거예요. 쭝딘쭈. 이 사람이 유세를 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반전적인 유세를 한 거예요. 동족 상잔의 전쟁에서 시체는 쌓여 산을 이루고 있다. 우리 조상이 이처럼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들끼리 피를 흘리는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얼마나 슬퍼하겠는가. 월맹과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평화 협상이 가능한데 왜 북폭을 하여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는가.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폭을 중지시키고 평화적으로 남북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쭝딘쭈는 대선에서 패배를 했다는 거죠. 대선에서 이 쭝딘쭈가 패배를 했지만은 대미 로비를 통해 가지고 파리 평화협정을 이끌어내는 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거예요. 이 파리 평화협정 1968년도 5월달에 있었던 평화협상에 대해서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티우 대통령은 필사적으로 반대했지만은 미 상원 중진들의 선을 닦고 있었던 그 쭝딘쭈가 대북 협상 제의를 수용하라고 존슨 대통령, 린든 B 존슨 대통령에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결국 1973년 10월에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쭝딘쭈는 월남 패망 후인 1978년 거물급 비밀 프락치였음이 이렇게 밝혀지게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 티우 대통령이라고 베트남 대통령은 다 이긴 전쟁이다고 북폭으로 월명 사기는 위축돼 있고 지금 모든 전투에서 이기고 있는데 조금만 밀어붙이면 이길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엘저히스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좀 잘해두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거는 엘저히스는 이 조갑재 선생이 잘 다루고 있습니다. 조갑재 선생이 미 루즈벨트 대통령을 속인 국무부 엘리트 간첩 엘저히스 이야기 이렇게 해가지고 조갑재닷컴 대표 이렇게 하면서 2016년 10월 12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조갑재닷컴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이후에 세계 질서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두 기구가 IMF하고 UN이다 이렇게 하고 IMF뿐 아니라 UN도 소련에 포섭된 미국인 간첩이 창립을 실무적으로 지휘하였다. 이는 당시 미국 관료 및 지식인 사회가 얼마나 친소화, 그러니까 소련하고 얼마나 친해지게 됐는지 그렇게 바뀌어가는지에 대해서 친소련화됐다는 거죠. 직감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사건이다. 소련 정보기관이 2차 세계대전 때에 미국과 동맹관계가 된 상황을 10분 활용하였다는 이야기다. IMF 창설의 미국적 책임자 해리 덱스터 화이트와 미국 UN 창립의 미국적 실무 책임자 엘저히스의 정체를 폭로한 사람은 주간지 타임의 외신부장이던 위터크 챔버스였다. 그는 1924년 대학을 중퇴하고 미국 공산당에 들어가 당의 문학 잡지 편집자로 일하던 중 당의 지시를 받고 1934년부터 지하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 활동이란 게 미국 내 소련 간첩망의 일원으로 비밀 문서나 정보를 소련 공작원에게 전달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 내의 간첩들이 건네주는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소련 공작원에게 전달하고 원하는 원본을 다시 돌려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사진 찍어서 줬으니까 원본은 다시 돌려받았으니까 정보가 새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는 거죠. 1930년대 후반 그는 불안해져서 소련으로 불려가서 숙청이 될까 겁이 났다고 합니다. 소련의 정체에 대해서 그때부터 알게 된 거죠. 1938년 4월 그는 미국 공산당을 탈퇴하고 타임에 취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로서 뛰어난 자질을 발휘하여서 외신부장이 되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반공적인 글을 썼다고 하네요. 이게 챔버스입니다. 챔버스인데 소련 측이
자신과 가족에게 보복을 내오지 않을까 챔버스는 걱정을 했는데 1939년 8월에 원수지간이던 히틀러와 스탈린이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자 자신의 안전은 물론이고 미국도 위기를 맞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독일하고 소련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소련이 전쟁을 하면 소련의 힘이 빠지는데 불가침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소련은 계속 힘이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힘이 소련이 강해지면 미국이 위협을 당하는 건데, 그래서 그는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소련 간첩망의 활동상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서 면담도 신청하고 국무부 차관보 아돌프 벨레가 대신 나왔다고 합니다. 신청했는데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루즈벨트 대통령을. 그렇게 해서 챔버스는 벨레의 자택에서 그가 아는 정보를 털어놓았는데 벨레는 기록했으나 FBI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전달하진 않았다고 해요. 그 대통령이 소련 간첩에 관련된 보고는 받지 않겠다고 그 당시에 했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기사 내용에서는. FBI가 챔버스를 처음 인터뷰한 것은 1942년이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련에 포섭되었던 미국인 간첩 엘리자베스 벤틀리가 전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향을 하게 되면은 그 공산당의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 사람들이 무슨 활동을 했는지, 그 한 사람이 그 전향을 하게 되면은 그쪽 세계에 대해서는 정보가 다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미국에서 활동 중인 소련 간첩망에 대해서 정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은 갑자기 죽은 전임자 루즈벨트와는 달리 소련과 공산주의에 적대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는 이런 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루즈벨트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죽었다는 것 자체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됐던 거예요. 루즈벨트하고 트루먼은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미소 관계도 악화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물론 그 차이는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죠. 트루먼하고 루즈벨트는 시기가 다르니까 한편으로 이해하자고 하면 그런 거예요. 루즈벨트 당시에는 소련이 자기 이빨을 드러낸 것이 아니고 트루먼 시기에서는 자기가 이빨을 드러낸 시기였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FBI는 다시 챔버스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 의회도 조사를 개시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 하면 뭐 청문회 같은 거, 국정조사 이런 걸 했다는 거죠. 히스가 소련에 넘겨준 문서가 뭘까? 참 이름이 부르면 여러분 LG라고 우리가 입에 많이 붙어가지고 LG 히스 이렇게 되는데 L저 히스입니다. 고저 할 때. 그래서 히스가 소련에 넘겨준 문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1948년도 8월 3일 전향한 간첩 챔버스는 미 하원 미국 활동조사위원회 출석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라고 폭로하면서 엘저 히스의 이름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뭐 이석기 이런 거겠죠.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 이름을 이야기를 했는데 걔가 엘저 히스인 거예요. 그래서 8월 17일 날 캘리포니아 출신 조선 하원 의원 닉슨은 히스와 챔버스 두 사람을 조사위원회로 불러가지고 대질신문을 하게 됩니다. 히스는 챔버스를 약간 아는 사이라고 했으나 공산주의였다는 주장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히스는 당시에 나이가 44세, 44살이던 히스는 케네디 재단의 대표로 있었지만은 그 전엔 국무부의 엘리트 관료로 명성을 남겼던 그런 사람이었죠. 하버드 법대 졸업생인 히스는 대법원 판사의 서기로 일하다가 변호사로 개업을 했고,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추진하자 여기 참여하면서 워싱턴에서 활동하다가 1936년 국무부에 정착을 하게 되고 요직을 거치게 됩니다. 1945년 초에 ял타 회담 때 루즈벨트 대통령을 수행한 국무부 팀의 일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45년 초 ял타 회담 때 루즈벨트 대통령을 수행한 국무부 팀의 일원이었는데 그 직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유엔 조직을 위한
준비회의 사무총장으로 활약을 한 거예요. 그 전에, 그 직후에. 이때 FBI는 챔버스와 벤틀리가 제공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히스를 내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알게 된 국무부는 그를 사임시켰으나 존 포스트 들레스, 나중에 국무장관이 되는데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카네기 재단의 대표로 다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히스는 챔버스에게 면책 특권이 보장된 의회에서 그런 주장을 하지 말고 바깥으로 나와 공개적으로 나를 공산주의자라고 말해보라고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챔버스가 그렇게 하자 명예훼손 혐의로 제소를 한 거예요. 1948년 11월 4일 챔버스는 재판 정원에서 히스는 공산주의자일 뿐 아니라 소련 간첩이었다고 폭탄 발언을 하게 됩니다. 챔버스는 열흘 뒤에 챔버스는 물증을 제시했는데 그는 미국 공산당을 떠나기 전에 히스 등 미국인 간첩들이 자신을 통해서 소련 공작원에게 건네준 문서들을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가 국무부의 비밀 문서들을 6필로 요약한 메모 타이프라이터를 옮겨가지고 적은 문서 등이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그 문서였는데 그는 이 문서들을 마이크로필름으로 만들어서 호박의 속을 파내고 그 안에 숨겨뒀다가 다시 꺼낸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 의해서 호박문서로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챔버스는 이것은 히스가 1937년 12월부터 38년 2월 사이에 소련 측에 넘겨준 문서 중 샘플이라면서 타이프를 친 이는 히스의 부인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히스 필적이 맞다고 감정을 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유죄 선고를 44개월 받고 복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LJ 히스는 자기 부인에 의해 가지고 그 사상화됩니다. 그러니까 아내 때문에 공산주의자가 된 거죠. 그래서 미 하원은 이런 물증 등을 근거로 하여 별도로 히스를 위정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간첩죄의 시효는 이미 끝난 뒤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949년 6월 1일부터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챔버스는 배심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고 처음엔 히스가 공산주의자이지만 간첩은 아니라고 했다가 이를 번복한 점이 신뢰를 주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정은 태도도 불량하게 보여서 히스의 변호인은 날씬하고 핸섬하며 논리적인 피고인을 모범적인 미국 시민으로 연출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히스가 비밀문서를 작성하는 데 썼다고 캠퍼스가 주장하였던 타이프라이터를 증거물로 제출했는데 히스는 이것을 1937년 12월에 즉 챔버스가 문서를 받았다고 주장한 날짜 이전에 가정부에게 주었다고 알리바이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가정부 아들은 법정에서 히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하였으나 말에 조리는 없었다고 합니다. 7월 8일 배심원단은 기소 찬성 8, 기소 반대 4로 판결하였는데 만장일치라야 기소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미국 정부는 재판을 다시 하기로 했는데 11월 17일에 시작된 재판에서 검사는 피더 메싱이란 증인을 내세웠는데 메싱은 소련 간첩이던 시절에 히스가 자신의 조직원이던 노엘 필드라는 또 다른 국무부 간첩을 그의 조직으로 빼내가려 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 히스는 유죄 선고를 받고 44개월간 복역한 뒤에 1954년에 석방이 되었고 히스 사건은 이게 일막으로 막을 내리게 된 거죠. 이때부터 미국의 이른바 진보 진영이라고 말하는 좌파 공산주의자들을 총칭하는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 진보 진영에서 히스가 우파에 의한 마녀 사냥의 희생자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은 히스를 살려놔야 자기네들도 다 사니까 히스를 미국판 드레피스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드레피스 사건이라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마녀 사냥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처럼 이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녀 사냥. 그래서 히스가 결백하다는 사실을 밝혀내면 우파뿐 아니라 온건 좌파에게도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계산을 하고 수많은 음모론이 난무하고 취재 및 저술 활동이 이때부터 전개가 됐다는 거예요. 히스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은 다 음모론이라고, 음모론을 사실을 음모라고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음모를 만들어 놓고 사실을 만드는
그러니까 그 음모를 만들어 놓고 그 음모론을 사실로 만드는 방식이 있고, 음모론에 있어가지고 거짓말하는 방식이 두 개잖아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드는 방식이 있고, 사실인 것을 사실이 아닌 걸로 만드는 방식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천안함 같은 경우에 북한이 잠수함을 가지고 폭침을 시킨 거 아닙니까? 폭침을 시켰는데 그 사실인데 그것을 이제 음모론을 제기해가지고 미국에서 했다, 어떻게 했다, 이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거죠. 배가 부딪혀가지고,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그 배가 부서진 것이다, 좌초가 된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을, 음모론을 제기해서 그 음모론을 사실화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론이 있고, 또 다른 것은 뭡니까? 음모론을 뭐 사실화하는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자기 쪽 음모론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실화를 하려고 하는, 저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가요? 사실을 음모론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사실 자체를 음모론, 사실이 아니라 그건 음모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방식이 다 쓰이게 되는 거죠. 음모론에서는 다 쓰이게 되는 거죠. 참 어려운 애들입니다, 이 좌파라는 것이. 거짓말을 잘하니까. 거짓말 하는데 훈련된 애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그래서 히스를 갖다가 미국판 드레피스로 만들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판 드레피스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메카시즘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메카시즘. 메카시 상원 의원이 그 간첩이라고, 소련 간첩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근거를 대기가 힘든 거예요. 소련이라는 KGB가 있다 보니까 KGB에서 그 증거를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소련이 건재하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한 40년 지나고 나서 메카시가 주장했던 대부분의 간첩들, 메카시가 주장했던 간첩들이 대부분 사실적으로 간첩이 맞는 거예요. 그런 것이 뒤에 밝혀지게 되거든요. KGB 문서 때문에 40년이 지나가니까 대부분 그 예전에는 메카시즘이 이렇게 하면은 마녀사장이다, 아니면 음모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50년대 메카시즘 선풍이 사실이었다는, 바람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그런 것이 뒤에 이제 소련이 망해지고 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데 그 히스도 여기에 해당하는 한 사람이다 말이에요. 히스가 죽기 한 1년 전에 히스에 관한 중요한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히스는 자기가 거의 죽을 때까지도 메카시즘의 희생자로서 자신을 그렇게 포장을 했었거든요. 포장을 했는데, 자기가 죽기 전에 1996년인가 죽는데, 이 사람이 1995년에 미국 국가안보국이 1940년대의 소련 전문을 감청을 했는데, 그것을 해동한 문서가 베노나 문서인데, 여기 문서에 엘저 히스의 암호명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알레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스의 정체가 들통이 나는 거예요. 들통이 나고, 그 암호명하고 행적을 맞춰보니까 이 엘저 히스가 맞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장되었던 그런 것들이 사실인 거죠. 개별서 이야기가 맞는 거죠. 우리가 선동은 한 문장을 갖고도 가능한데, 그것을, 선동이라는 것을 밝혀내려고 하면은 이 엘저 히스 이거 보세요. 40년이 지나야 밝혀진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북한에서 우리가 간첩이 있다고 다 생각을 하는데, 간첩이 누군지 북한에서 정보를 옮겨주고 내놓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원체 이렇게 숨기고 감추고 거짓말하고 모략하고 선동하고 이런 데 능한 애들이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일을 위해서 훈련된 애들이니까, 공산주의자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북한이 만약에 망하고 났다, 붕괴가 됐다, 그렇게 하면 그 정보를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북한의 보위부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동독의 슈타지 문서라든지 소련의 KGB 문서라든지 이런 정보를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엘저 히스 같은 문제, 아니면은 캠브리지 오인방 같은 문제, 아니면은 라트비아에서 그 스파이 짓을 했던 4,141명 같은 그런 엄청난 그 명단 있잖아요. 전직 총리도 있고 대법원장도 있고 성직자도 있고 대학 총장도 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 밝혀내겠냐는 거예요. 그 정보를 우리가 빨리 취득을 한다든지, 혹은 그것을
입법부를 장악을 해가지고 입법을 통해가지고 그것을 밝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게 어렵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옐저히스가 우리가 좀 주목을 받게 되는 배경에 우리나라에서 이승만과의 악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갑제닷컴에 올라와 있는 내용인데요.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 독립투쟁을 하던 이승만은 히스하고 악연이 있습니다. 그 악연이 뭐냐면 1941년에 12월 22일 날에 워싱턴을 방문했던 영국 수상 처칠은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와 만나가지고 전쟁 협력을 위한 회담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1942년 1월 1일에 연합국 선언이 나왔는데 망명 정부를 포함한 29개국이 여기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승만은 헐 국무장관을 만나 한국 임시정부도 이 선언에 참가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무부에 갔는데 헐은 만날 수가 없었고 극동국장인 스탠리 홈백과 그의 보좌관 히스를 면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히스는 이 박사의 제안은 한국 임시정부의 승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고 이렇게 히스가 이승만에게 말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은 임시정부의 승인이 왜 중요한가를 다시 설명을 했는데 그는 소련이 시베리아 교역의 거점이 될 부동항을 한국에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반세기 넘게 호시탐탐해 왔다고 말하고 미국이 미리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해놓지 않으면 일본이 패망한 뒤에 틀림없이 소련은 한국에 진입하여 점령하고 말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그러나 이승만이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부동항을 러시아가 얻으려고 하고 소련이 얻으려고 지금까지 노력했기 때문에 미리 한국 독립을 선언해 놓지 않으면 소련이 점령을 해가지고 자기 땅으로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이승만이 설명을 한 거예요. 한국 독립을 좀 시켜달라 이렇게 한 거죠. 그때 이제 히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스가 이승만의 말을 탁 가로막으면서 그는 미국의 중요한 전시동맹국을 공격하는 것을 조용히 듣고 앉아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소련의 편을 든 거예요. 벌써 간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요. 히스는 한국에 관한 문제는 일본이 패망한 뒤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당시에 히스는 소련을 조국으로 여기면서 정보를 열심히 건네주고 있었으니까 이승만 박사의 소련 비판에 화를 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조갑제닷컴에서는 적고 있습니다. 히스는 1996년에 죽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논쟁은 되고 있지만 좌파들은 음모론이라는 것은 끝이 없으니까 소련 간첩임이 확정된 뒤에도 히스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이들이 계속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수년 전에 미국 국방부 정보국의 소련 분석관 출신인 크리스티나 셀트니선 옐저히스 왜 그는 반역을 선택하였나라는 책이 나와가지고 히스가 얄타 회담에서 한 역할을 언급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2차 대전 후의 세계 질서를 결정한 이 역사적 회담에서 히스는 국무장관 스테티니어스의 보좌관으로 참석해가지고 블랙북을 관리하였다. 블랙북이라는 것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스탈린 처칠과 논의할 주제에 대한 미국의 전략을 정리한 최고 기밀 자료집이라고 합니다. 소련 간첩이 20세기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담의 가장 중요한 정보를 관리하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참 이게 간첩이라는 게 무섭죠. 그러니까. 그리고 국무부의 모든 회담 준비 자료라는 것은 히스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히스에게 전해지면 바로 소련에게 가는 거잖아요. 국무부 모든 회담 준비 자료가 히스에게 전해졌다고 하는데 이건 소련으로 바로 전해주는 거예요. 간첩에게 정보를 주는 것은 소련에게 정보를 바로 주는 거잖아요. 옛날에 이석기도 마찬가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국회에 여러 상임위가 있잖아요. 국회 부서들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국가안보와 관련된 그 부서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 간첩이 그 국가의 중요한 정보들을 다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그 보위부원을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나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KGB 요원을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간첩이라는 것은. 그래서 당시에 국무부는 소련의 일본 영토 쿠릴과 살린을 넘기는데 반대한다는 메모를 작성했으나 루즈벨트 대통령용 브리핑 자료집에서는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부의 입장을 루즈벨트는 잘 알지 못하고 회담에 임해가지고 두 지역을 종전 뒤에 소련에 양도하는 데 동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탈린은 히스 등 미국 내 소련 간첩망으로부터 얻은 정보로 미국 측의 얄타 회담 전략을 미리 알고 회담을 유리하게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련 붕괴 후에 러시아 문서 보관소에서 쿠릴의 양도에 반대하는 미 국무부 문서가 발견되었는데 저자는 이 문서가 히스에 의해서 제공되었다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히스는 극비 문서를 루즈벨트에겐 보고하지 않고 소련에게는 건네주었다는 그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자신이 양식 있는 교양인 행세를 하면서 그토록 오래 거짓말을 하는데 이 거짓말에 훈련이 되어 있는 거니까 공산주의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미국 공산당 기관지인 데일리 워크 공산당 기관지가 옛날에 미국에 있었나 보네요. 데일리 워크 편집국장 출신인 루이스 부덴즈는 히스가 당을 위하여 소신있게 거짓말을 하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골수 공산주의자였던 히스의 양심은 당의 이익을 위한 무한한 봉사에 있으므로 그런 사람에게 진실은 사실이 아니라 당의 명령이라는 것이라. 당의 명령이라는 것이 진실이나 사실보다 더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죠. 한국의 종북 인사들이 보여주는 행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진실된 고백을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착각이다. 히스를 부렸던 소련군 정보기관 GRU의 문서는 공개된 적이 없다. 히스의 비밀은 몸통에 아직 밀봉된 상태라고 합니다. 한국에도 히스처럼 북한 정권을 위하여 봉사한 고급 간첩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나는 공산주의자이다. 나는 주사파이다. 나는 빨갱이다. 라고 외치고 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감정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고 있네요. 이게 이제 조갑제닷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갑제 선생님이 썼네요. 출처를 말씀을 드리면 검색해 보시면 그 내용들이 나오니까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기사를 하나 더 읽어드릴까 합니다. 이게 여러분 겹치는 내용이 있더라도 우리가 한번 듣고 그냥 흘려보낼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 내용들은. 그래서 여러분 이분은 또 이런 관점에서 보는구나 아니면 이렇게 또 다른 표현으로 적었구나 하면서 한 번 더 기사를 읽어보는 거는 들어보시는 거는 여러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다른 분이 쓴 논설인데 이걸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한국경제에 나온 거고요. 2019년에 1월 29일 날에 오형규 논설위원이 적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스파이리스트라는 내용인데요. 한국경제에서 1월 29일 날 영국 상류층의 명문대 출신이면서 1990년대 옛 소련의 우표에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명문 케임브리지대를 나와가지고 영국이죠. 해외 정보국 MI6 킴 필비가 1912년에서 1988년까지 살았네요. 아까도 소개해드렸지만은 왜 소련은 필비의 영웅적 활약을 기리며 우표까지 발행했을까? 1930년대 공산주의에 심취한 케임브리지 동창생 5명이 소련에 포섭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 필비는 MI6 미국 과장까지 올라서 미 CIA, FBI와 공유한 2차 세계대전 정보를 소련에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CIA하고 FBI하고 영국이 정보 공유를 하잖아요. 동맹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공유한 2차 세계대전에 관한 정보를 이렇게 소련에 넘긴 거예요. 아주 고급 정보를 넘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널드 맥클린드 영국 외교부에서 일하며 6.25 전쟁 때 트루먼 미 대통령이 메가더의 원폭 요청을 불허할 것이라는 결정적 정보를 빼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보를 빼돌리기도 했다는 거죠. 누가? 대학 때부터 소련에 포섭돼 가지고 공산주의자가 된 킴 필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들을 케임브리지 오인방이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소련 측 연락관의 실수로 간첩 행적이 들통이 나서 필비 등 3명은 소련으로 탈출해서 열렬한 환대와 평생연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MI6에서 이들을 색출하는 과정이 영화 팅크 테일러 솔저 스파이에 그려져 있다고 하네요. 이 영화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 팅크 테일러 솔저 스파이 이렇게 저는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 케임브리지 5인방이 도주로 간첩임을 짜인한 반면에 미국
국무부 내에서 엘저히스는 평생 메카시즘 희생자 행세를 했다고 하는데 아까 읽어드렸죠. 히스는 1945년 얄타 회담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 곁에서 소련 스탈린에게 유리하게끔 유도를 했습니다. 함께 스파이 활동을 했던 휘테크 체인버스가 그의 행적을 폭로했지만 히스는 약 4년간 44개월이죠. 4년간 복역한 뒤에 평생 무죄를 주장하면서 변호사 및 저술가로서 활동을 했는데 미 국가안보국에서 1940년대 소련 전문을 감청을 해가지고 해독한 베노나 문서가 1995년에 공개되면서 암호명 알레스라는 히스의 행적이 이때부터 들통이 나게 된 거죠. 확실하게 이때 들통이 나게 되는 거죠. 40년이나 지나가지고 냉전 종식 이후에 옛 공산권 문서로 스파이가 발각되는 일이 적지가 않은데 대표적인 것이 옛 동독 비밀경찰이었던 수타지 문서고 여기에서는 브란트 총리의 비서 권트 기욤이 동독의 간첩이었고 총리의 비서가 비서 권트 기욤이 동독 간첩이었고 그러니까 총리의 그 정보를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고급 정보를. 동독에 넘겨주는 것이 정보를. 그렇게 된 꼴이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을까요? 동독이 서독 요인들의 여비스를 미남계로 포섭을 하는데 최소 2만에서 3만 명의 스파이가 활동을 한 것이 그 슈타지 문서에 의해서 밝혀졌다는 거예요. 2만에서 3만 명 간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황장엽 씨가 5만 명의 간첩이 있다. 스파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거기 발트해의 진주라고 말하고는 그 라트비아 있잖아요. 발트 상국 거기에서도 200만 밖에 안 되는데 그 1%가 그 간첩짓을 했다고 하는 거니까 고정 간첩이 아니라더라도 돈을 받고 정보를 넘겨주는 일을 그 국민의 1%가 했다고 하는 거니까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간첩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태만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북한이 망해가지고 그 정보가 나와도 아마 믿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것을 갖다가 또 음모론으로 또 뭐 마녀 사냥이다 뭐 메카시즘이다 이래가지고 또 뒤집어 씌울지도 모르죠. 정보가 나와도 라트비아의 경우처럼 말이죠. 한동안 라트비아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라트비아 이야기를 여기서는 조금 더 잘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1950년대의 메카시 선풍도 그 무수한 반발과 비난을 샀지만은 40년이 지난 KGB 문서에서 대부분 사실로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카시즘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마녀 사냥이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마녀 사냥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게 그 KGB 문서에서 사실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도 메카시즘을 말할 때 메카시즘을 쓸 때 용내죠. 용내. 메카시즘이라는 말을 쓸 때 무분별한 마녀 사냥점으로 여기고 그런 용어로 쓰는데 실제로 스파이의 압력을 경고하는 의미로 달리 쓰여야 메카시즘이라는 용어가 마땅하다는 거죠. 발트해의 진주라고 말하는 라트비아에서 최근에 스타일리스트가 KGB 리스트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리스트가 공개돼가지고 팔칵 뒤집혔는데 라트비아 수도 리가는 옛 KGB 본부가 있던 곳인데 1991년에 독립할 때에 KGB가 남겨둔 서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방 2개하고 또 포대 2개, 소련 정보원의 협력자, 여기에는 전직 총리, 대법원장, 성직자, 대학 총장 등 두루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라트비아 의회는 과거 청산론 그리고 KGB 역공장론 이것 때문에 갈라져가지고 28년 동안의 논란을 빚다가 진실을 두고 최근에 와서 공개를 한 거죠. 공개를 한 것이 2018년 정도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70년 동안에 남북이 대치하고 있었는데 한국은 어떨 것인가. 간첩 논란이라는 것이 그냥 마녀 사냥인지 사실인지 통일위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일이 아니더라도 북한이 붕괴가 되잖아요. 그 시점에 이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보를 누가 가지고 갈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그냥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냥 기사를 쭉 한번 읽어드렸어요.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보면 반복되는 내용도 있잖아요. 그 라트비아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또 영국에서 있었던 그런 공작 같은 거죠. 공작이고 또 스파이가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그래 얼마나 고위직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참 이 매국노들이죠. 나라 팔아가지고 자기 살길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과연 우리나라는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정말 황장이 없이 이야기대로 5만까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000명 중에 1명이라는 건데 참 무섭죠. 무서운데 그렇게까지는 되겠나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게 되지만 또 라트비아 경우를 보면은 그렇게 많을 수도 있겠다. 역할은 다 다르겠죠. 고정 간첩도 있을 것이고 그냥 단순하게 정보를 주고 돈을 받아서 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간첩도 여러 가지 종류잖아요. 돈을 받고 생계형 간첩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완전히 사상적으로 간첩이 돼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돈 바쳐가면서 자기 시간 써가면서 희생을 하는 그런 사상범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북한 김정은이가 이렇게 벌써 죽었을 수도 있고 내사 상태일 수도 있고 혹은 멀쩡하게 또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상황은 그렇게 예사롭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보통 상황으로는 나올 거거든요. 나와야 되는데 4월 15일 날에 태양질이라고 말하는 자기네들 이야기로는 최대의 명절일 수도 있는 그때 나오지 않으니까 뭔가 갑작스런 급변의 문제가 생겼다. 건강의 급변이든지 혹은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혹은 누구 이야기대로 미사일 발사 실험하다가 그 미사일에 맞아가지고 뒤졌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에 우리가 맨날 일본 과거사 문제 가지고 청산이니 뭐니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이 문제는 중요합니다. 현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붕괴가 된다, 김정은이가 죽었다, 북한이 어떻게 된다 하면 벌벌벌 떨고 있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북한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북한을 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살려놓기 위해서 돈 덮어주고 말이지, 인공호흡기도 갖다주고 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고 그런 정치인들이 있지 않겠어요? 베트남에서 그렇게 했던 그 야당 지도자처럼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여권 내에서 여권이 좌파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고급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 깜찍짓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조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려봅니다. 여기까지 할까요?